안녕하세요. 서울은 학교다. 서울 중구청과 손농문화포럼이 협력하는 동네 배움터 더 큰 대한민국의 희망 프로젝트를 말한다. 오늘은 3주차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인도에서 대한민국 경쟁력의 미래를 찾는다 라는 내용으로 2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분이 계시죠? 간디의 명언을 잠깐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디께서는 영원히 살 것처럼 공부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는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중간에 아마 간디 옹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강의의 요점은 인도양을 얻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 라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그 국제감각에서 15, 16세기는 지중해, 17, 19세기는 대서양, 20에서 21세기는 태평양이라고 한다면은 22세기는 인도양의 시대가 될 거라는 예언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도의 경제의 잠재력이 중국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세계 기업들이 인구로 간까다를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인데요. 제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야 오늘 점심을 호텔에서 잘 살 테니까 한번 만나자고 그래요. 친구가 호텔에서 점심을 잘 산다면 무슨 부탁이 있는 거겠죠? 그야 뭐 교수한테는 당연히 단 한 가지밖에 없죠. 자녀나 요새는 손주들의 진학, 지도 문제겠죠. 그래서 만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자기는 은퇴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수라는 직업이 참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교수를 시키고 싶은데 아이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는 게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아이 어떻게 대학 교수 시키는 방법이 없냐라는 게 자문이 내용이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죠. 그래서 제가 대뜸 뭐라겠냐. 네 아들 인도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이 몇 개 정도 되냐면은 430개쯤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도학과라고 하는 게 그 한국외국어대학의 인도학과가 있고 그 분교의 인도학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의대의 인도학과가 있고 그 부산의 영산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 인도통상학부가 있고요. 동국대의 인도철학과가 있고 원광 디지털대학의 요가명상학과 이렇게 해서 6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2011년 11월 17일자 조선일보를 보면은요. 삼성전자 식당에 카레 냄새가 진동하는 까닭을 하고 나오는데 우리 삼성의 갤럭시 폰이 애플의 아이폰보다 못한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뭔가요?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소프트웨어 그 요원을 약 5만 명 정도 이렇게 양성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소프트웨어가 제일 그 요원이 발달된 나라가 어디예요? 인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도 사람들을 많이 채용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식당에 카레 냄새가 진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삼성전자에서 가장 젊은 36살의 나이로 전무로 부임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인도의 그 천재 과학자라고 하는 그 인도 사람인데 지금 인도 사람들이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에 그 미스트리라고 하는 그 인도 과학자가 상무로 취업을 했는데 3년 만에 전무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2013년, 14년만 해도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1위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서부터 삼성전자의 휴대폰 갤럭시 폰이 중국에서의 마켓시어가 0.8%밖에 안 됩니다. 이미 이제 완전히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나요? 당연히 인도죠. 어쨌든 인도 시장도 벌써 중국의 샤오미한테 1위는 뺏겼습니다만은 삼성이 지금 18.9%로 인도 시장을 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2018년인가요? 7월 9일인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도의 우타르 프라데시주에 있는 노이다시 삼성전자 제2공장에서 세계에서 최고로 큰 휴대폰 공장, 연산 1억 2천만 대의 그 준공식을 하신 걸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셔서 테이프를 끊으셨는데, 이제 삼성전자의 주요 생산 기지가 이제 중국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지금 인도로 모아지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도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인도의 모디 총리를 이렇게 만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다음에 현대자동차의 인도 전략이 있습니다. 인도의 기아차가 2016년에 중국을 철수를 해가지고 인도에 생산 공장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그 공장이 연산 30만 대 공장이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현대자동차의 중국이 작년만 해도 66만 대로 인도가 68만 대로 해가지고 중국의 그 자동차 시장이 인도 쪽으로 기우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인도 승용차 시장을 이렇게 잘 보면은 이제 스즈키라고 마루티 스즈키가 1위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2위입니다. 우리가 인도를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약간 으쓱해지는 면이 현대자동차의 그 자동차들이 인도 시장에 굴르는 걸 보면서 굉장히 우리가 그 자부심을 느끼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한 올 6월 달인가요? 이렇게 보니까 그 현대자동차에서 한국 학생들을 인턴 사원을 모집하는 걸 보면서 그 인턴 사원인데 뭐 한 달에 한 13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이렇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한 번쯤은 자녀들이 시간이 있다면은 인턴 사원으로 인도로 한번 보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자격은 4년제 대학 3, 4학년 및 졸업 예정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인도 전략이 무르익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대학은 적어도 기업보다는 10년은 앞서가야 되는데 아직 중국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인도 내에 가면 가전제품 점유율이 참 높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은 스마트폰은 샤오미에서 삼성전자가 2등이고요. 냉장고는 LG전자가 1등이고요. 세탁기도 LG전자가 1등이고요. TV는 삼성전자가 1등입니다. 그래서 올해 인도에서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조사했는데 1등이 삼성전자고요. 영광스럽게도 3위가 LG전자였습니다. 2020년의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은 중국 시장에서는 벌써 삼성전자는 그 8위, LG전자는 13위로 이제 거의 철수 단계에 들어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벌써
그 중국 TV 시장 점유율 같은 걸 보면은 이제는 중국 제품을 그 가격면이나 가성비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중국 시장에서만은 따라잡을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있고, 그렇게 돼서 중국 시장을 놔줘야 된다면 인도가 대체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은 어떻게 되느냐? 중국은 이제는 한국 제품의 소비 대국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소비 대국에서도 일반 제품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 프리미엄급 제품들, 중국의 인구가 14억이니까 그 중에 5% 하면은 7천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 중국의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국의 1인당, 나중에 중국은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1만 달러 시대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1만 달러지만 베이징 같은 데는 2만 3,800달러, 상하이도 2만 한 3,000달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그 상해나 베이징은 한국의 평균 수준에 따라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세계에서 100만 장자 증가 상위 10개국을 보면은 1등이 미국이지만 중국이 벌써 2등으로 일본을 추월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인도는 한국의 미래의 생산 거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문제를 우리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하자면 세계 여행을 보통은 누구나 그런 얘기를 해요. 세계 여행은 마지막으로 인도를 가는 것이다 그러는데, 저는 청개구리 같은 마음으로 제일 처음에 인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잠깐 인도의 개요 기초 상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국제 감각을 가지려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그 나라의 면적이 얼마인가를 봐라 그랬는데, 남한의 3분지 100배입니다. 약 33배라는 얘기죠. 이 왜 3분지 100배라고 하냐면 중국이 100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분지 100배면은 중국은 인도의 3배다, 이렇게 계산하기 좋게 3분의 100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종족 구성을 보면은 아리안족이 한 72%, 그 다음에 드라비다족이 25%, 몽고족 및 기타가 3%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종교는 힌두교가 약 80%, 그 다음에 이슬람이 13.4%, 기독교가 2.3%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2.3%라 해도 전체 인구가 한 14억 정도 되니까요. 이게 약 한 3천만 명이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보다도 훨씬 많아요. 2.3%밖에 안 된다 해도. 그런데 이제 중국은, 인도는 재밌는 게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 날 독립을 했죠. 그런데 인도는 우리보다 1년 먼저 1947년 8월 15일 날 독립을 했고, 인구는 대체적으로 14억 정도, 세계 중국에 의해서 2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화폐는 루피인데 올해 이제 9월 현재로 보면은 1루피당 17원 정도, 16.14원인데 물론 환율이니까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총생산은 약 한 3조 정도, 우리나라의 2배 정도 됩니다. 1인당 GNP는 2,000달러 정도, 우리나라의 15분의 1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인도가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구매력 기준, 이게 이제 거기 이제 물가가 싸니까 약 한 8,000달러 정도 되는 걸로. 그러니까 실질 GNP는 2,000달러인데 구매력, 이게 물건 살 수 있는 걸로 보면은 4배 정도를 감안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인도의 이제 그 국기를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주황색이 있는데 이거는 힌두교를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초록색은 이슬람교를 상징하고요. 가운데 하얀색은 기타 종교를 상징을 하고,
그 안에 바규가 있는데 이것은 아소카 왕의 24법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북인도는 아리안족이 되어 있고 남인도는 약 25%가 드라비다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도 여행을 꼭 하실 때는 북인도 한번 여행하시고 남인도 한번 여행하시고 불교 유적지를 따라서 네팔, 스리랑카 쪽으로 한번 여행하셔서 인도 여행을 완성을 하시려면은 3번 정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계 경제 얘기해 볼까요? 예비해 보면은 세계에서 1400년대, 이게 맞으면 AD 1400년대 보면 세계 1등국이 중국이었습니다. 이것이 약 한 300년 정도 돼가지고 1700년까지도 이제 가는데 1700년에 들어와 가지고 정확하게는 무굴 제국이 들어오면서 세계 1등국이 인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나라를 합쳐서 우리가 중국과 인도를 합쳐서 신디아라고 그러는데 신디아의 시대가 AD 1400년에서부터 1900년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가 1900년에 이르러서 미국이 세계 1위 자리를 이렇게 꿰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15년까지 미국이 1등국으로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굴 제국이 인도가 이제 무굴 제국이었을 때 전 세계의 GDP의 4분의 1, 이게 24.5%가 인도가 세계 GDP의 4분의 1을 차지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계 경제의 이제 경제력의 비중을 보면은 이제 그 2050년이 되면 세계 경제력의 중심은 1등이 중국, 그 다음에 2등이 미국, 3등이 인도, 4등이 일본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사람들이 예언을 합니다. 1등이 어느 나라라고요? 중국, 2등이 미국, 3등이 인도, 4등이 일본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을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인도의 저력이 뭐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전체 인구가 14억이나 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재밌는 게요. 인도가 물론 그게 잘한 건 아니죠. 식민지를 이렇게 이제 살 수밖에 없어서 식민지를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영국 식민지를 산 것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도의 인구가 14억 정도 중에서 반 정도 되는 7억 정도가 영어의 알파벳을 아는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영어의 기본을 갖춘 인구가 7억이 되는 나라가 인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도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수학이 발달된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 거 인도에서 개발했어요. 그 다음에 구타라고 하는 사람이 영의 개념을 넣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도 대학원 다닐 때 그 통계학 책은 라오라든지 로아치라든지 전부 인도 사람들의 통계학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어떤 애들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누구냐 하면은 중국 애들이고 얘네들이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완전히 장악해서 인도는 미국의 고급등의 양성수로 급부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도를 인도스럽게 만드는 게 뭐냐면은 인도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이냐면은 24.7세입니다. 인구가 14억 중에 반이 25살 이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나 맞으면은 일본이나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뭔가요? 노령화잖아요. 노령화. 지금 한국이 노령화 지수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40세 정도, 일본이 한 45세 정도 되는데 인도는 25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도에 이렇게 이제 가보면은
인도 애들 참 잘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죠. 쟤네들 아무나 갖다가 한국 KBS TV에다 갖다 넣어놓으면 다 장동건이라고. 참 잘생긴 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애들이 굉장히 인도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의 독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한 7억 명. 그 다음에 25세 이하가 7억 명. 인도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예측컨대 2040년이 되면은 인도의 인구가 약 한 16억 정도. 그 다음에 중국은 산하 제한을 해서 한 14억 정도. 그래서 세계 제1의 인구 대국이 아마도 인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인도 애들이 수학 실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9구단을 외우잖아요. 그 인도 애들은 19단을 외웁니다. 19단을 외우는데 이게 너무 재밌게 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8 곱하기 16을 계산한다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18하고 6을 먼저 더합니다. 끝에 있는 걸 더하면 24가 되죠. 그 24에다 10배를 하면 240이 됩니다. 거기다가 끝에 숫자 8하고 6을 곱하면 48이잖아요. 그래서 248에다 48을 더하면 288. 이런 식으로 암산을 참 잘합니다. 제가 전번 시간에 우리가 뇌춘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문과 출신들은 이 셈본 공부를 해야 된다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시간이 계신다면 만에 하나 시간이 계신다면은 이 인도의 베다 수학을 한번 공부를 하셔봐라.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인도의 베다 수학을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아마도 문과 출신들이라기도 좌뇌가 발달돼 가지고 뇌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그 베다 수학을 이렇게 사례만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요 97하고 96을 이렇게 곱한다고 하면은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100에서 97을 빼면은 그 3이 남잖아요. 그 다음에 또 100에서 96을 빼면 4가 남죠. 그러면은 그 3하고 4를 더하면은 7이 됩니다. 그래서 100에서 7을 빼면 93이 되죠. 그 다음에 3하고 4를 곱하면 12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마지막에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3하고 4를 더해서 7이 나오면 앞에 두 자리에 100에서 7을 빼면 93을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93을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3하고 4를 곱해서 12를 끝에다 더하면은 9312가 얻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맞으면은 97 곱하기 96의 답입니다. 그러면 세 자릿수를 한번 해볼까요? 세 자릿수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 자릿수도 이렇게 보면은 993하고 994를 곱한다고 하면은 100에서 993을 빼면은 7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000에서 994를 빼면은 6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7하고 6을 더하면 13이 되죠. 그래서 1000에서 13을 빼면은 987이 얻어집니다. 그걸 세 자리를 앞에다 쓰고요. 그 다음에 7하고 6을 곱한 것을 갖다가 40이잖아요. 그 42를 0, 40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마지막 세 자리로 계산을 하면은 인도 베다 수학이 나옵니다. 너무 빨리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으시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만 보여드리고 차분하게 나중에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인도 베다 수학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차분히 공부하시기 바라고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게 재밌는 게요. 그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은 그 동남아에서는 섬유를 미국이 수입을 하고 중국에서는 가전제품을 수입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를 수입을 하는데 인도에서는 뭐를 수입하느냐라고 물으면 사장을 수입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구글의 사장이 누구예요? 썬다 피차이잖아요. 이거 인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장이 사티아 나델라인데 이 사람이 인도 사람이에요. 유명한 노키아의 사장이라고 하는 라지브 수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맥킨지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의 사장이 인도 사람이에요. 펩시콜라 사장은 여자인데 이 사람도 인도 사람이에요. 이래서 어떻게 보면은 특히나 IT 분야는 전 세계 IT 분야의 사장을 우리가 인도 마피아라고 하는 인도 사람들이 거의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 가보시면은요, 그 IT 인력이 있는데 인도계가 한 3만 명 정도 되고요, 중국계가 1만 명 정도 되고 한국계가 4천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이게 인도, 중국, 한국 사람들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 IT 분야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를 방문해서 인도 본토에 가가지고 인도를 무시해도 좋습니다만은 실리콘밸리에 가면 생각이 완전히 변합니다. 야, 인도 사람들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 고학력 고수기 인도인 중에서 이제 제일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어디냐면은 인도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경 이제 이게 왜 그러느냐라고 이제 물으면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 미국에 유학 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게 중국 사람들이 약 한 37만 명이 옵니다. 인도 사람들이 한 20만 명 오고요. 한국 사람들이 5만 명 정도 그 미국에 유학을 오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한 10만 명 갔는데 그 뒤에 이제 IMF 이렇게 겪고 난 다음에 반타작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미국에서 이제 학위를 다 받고 나면은 비자를 변경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H1B 비자인데 이제 취업 비자인데 인도 애들이 거의 반절 20만 명이니까 10만 명이 맞으면 비자를 변경하고 중국은 약 36만 명 중에서 5만 명 정도, 한국은 5만 명 중에서 6,930명 정도가 비자를 변경을 합니다. 이 얘기는 한국 맞으면 인도의 유학생 중에 10만 명이 실리콘밸리에 취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미국의 그 데이터를 보면은 1918년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의 전문 취업 비자 H1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한 3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전문직 비자를 받는 사람의 70%가 인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기술자의 반 정도가 인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인도 어떤 나라예요? 천의 얼굴을 가진 나라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인도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세계의 말하자면 운반두호라는 건 다 돌아다닙니다. 니어커도 있고요, 낙타도 있고요, 말도 있고요, 자전거도 있고요, 자동차도 있고요. 그냥 이게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대개 거기 가면 자전거 타고 한 바퀴 그 시장을 도는데 이거는 한 번은 하지만 두 번은 절대로 안 하는 그 관광입니다. 그 인도라는 나라가 굉장히 천의 얼굴을 가진 나라다. 여러분들이 뭐 그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인도에 가보면은 한쪽에서 소가 오슬렁 다니고 또 한쪽에서는 자동차가 빵빵거리고 이런 나라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인도의 언어를 보면은요. 지정 언어만 22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인도 화폐를 보시면은요. 거기에 15나라 말로 화폐의 돈에 이게 얼마짜리다. 이게 500원짜리다 하면은 15개 나라 말로 쓰여 있어요. 그 다음에 인도는 지정 언어만 해도 22개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도가 행운인 것 중에 행운인 건 뭐냐면은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인구의 반 정도가 영어의 독해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인도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려면 통역을
둘을 데리고 와야 돼. 하나는 영어를 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영어 하는 사람한테 내가 영어를 하면 그 영어 하는 사람이 힌두어로 이렇게 힌디어로 이렇게 다시 통역을 한다든지 또는 뭐 마라티어로 통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에는 힌디어를 쓰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41%고 벵갈어를 쓰는 게 한 8.1%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습니다만은 지정 언어는 22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걸 뭐 다 할 필요도 없고 여기 유학 간다든지 했을 때라도 영어 하나만 제대로 해가지고 가도 대충은 해결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인도 교육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한마디로 인도 교육은 미국에 유학 가는 거에 한 10분질 정도 들어갑니다. 그 이제 2009년 10년만 해도 한국 유학생이 인도에 한 1000명 이상이 됐는데 최근에 이상하게 한 4분의 1로 떨어져 가지고 250명 내외의 한국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학생들이 4분의 1 정도가 이제 이렇게 4분의 1로 줄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세파를 이렇게 체결하고 할 때만 해도 굉장히 인도와 한국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걸로 생각했다가 요새 이제 많이 이렇게 시들해진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에 우리나라의 제동포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한 15,000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제일 많은 데가 체나이예요. 체나이라는 데는 현대자동차의 1공장, 2공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한 4,000명 정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에 있는 델리에 이제 약 한 4,0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전체 인도에 있는 교민의 반이 체나이하고 델리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 대학의 입학 사정과 조직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인도는요 완전히 미국의 주와 같이 이렇게 지방 자치정부들이 자기들의 독자적인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델리면 델리, 칼카타면 칼카타 이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로 뭉뚱그려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인도의 대학 입시 사정 조직을 한번 잠깐 그냥 보기 위해서 인도 공대의 이제 IIT라고 하는 인도 공대에 입학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매년 고교 졸업생이 1200만 명 정도가 졸업을 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IIT 공동 입학 시험이 1차 시험에 응시해 가지고 대개 20만 명 정도가 입시에 응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객관식으로 10분의 1인 2만 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입학 시험 2차 시험은 수학, 물리, 화학을 보는데 여기서 3,800명 정도, 이게 약 한 4,000명이 선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50대 1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IIT 캠퍼스 중에 제일 좋은 학교가 봄베이에 있는데 여기는 정원이 46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IIT의 공동 입학 시험 보러 들어온 20만 명 중에 400분의 1 정도가 400명 중에 한 명이 봄베이 IIT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인도의 IIT라고 하는 대학은 어떤 대학이냐 이렇게 이제 보면은요, 인도 전체에 IIT가 23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면은 여기는 IIT 하는데 캠퍼스를 붙여요. IIT 봄베이 캠퍼스, 말하자면 IIT 캘커타 캠퍼스, 뭐 이런 식으로 델리 캠퍼스 이제 이렇게 붙이는데 우리나라도 입시가 이렇게 치열하니까 서울대학 전주 캠퍼스, 서울대학 대구 캠퍼스, 서울대학 아니면 뭐 서울대학이라고 하기가 좀 그러면 한국대학
부산 캠퍼스, 대구 캠퍼스 이렇게 붙이는 것도 한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은 세계 이제 그 유니콘 기업의 창업자 배출 수위를 보면은 물론 스탠포드라는 거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탠포드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하버드가 이제 2등인데 재밌는 것이 네 번째가 인도 공과대학은 IIT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IIT의 그 말하자면 그 대학의 경쟁력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경쟁률이 몇 대쯤 되냐면은 100대 1이 넘습니다. 특히나 컴퓨터공학과 같은 때는 200대 1 뭐 이렇게 되는데 왜 학생들이 200대 1이 넘는 이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인도 IIT를 나오면은 연봉 10만 불에 입도 선매를 합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그 구글이라든지 하는 IT 기업들이 IIT 졸업생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스카우트해 갑니다. 우리가 이제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미국의 MIT 공과대학에 인도 학생 하나가 이제 원서를 냈는데 면접에서 그 MIT 공과대학 교수가 물었다고 그래. 당신네 나라에는 IIT라고 하는 좋은 공과대학이 있는데 뭐하러 MIT까지 왔습니까? 그 학생 말이 IIT에 떨어져서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IIT가 얼마나 좋은 대학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IIT의 졸업생들을 이제 채용하는 걸 보면 1인당 인도의 GDP는 2,000달러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한 15분지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거대 기업에서 급여 제한서를 보통 IIT 졸업생들한테 얼마를 내냐면은 약 250만 원 정도를 제한을 합니다. 250만 원 정도면 우리나라 기업 정도도 250만 원 정도 주잖아요. 근데 GDP가 우리나라의 15분지 1이니까 인도 사람한테는 15배 좋은 직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IIT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그 옛날 한 4, 50년 전에 그 사법고시 패스하면은 그 왜 중고등학교에다가 그 누구 뭐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이렇게 써붙이는 것 같이 인도에서는 IIT에 한 사람이라도 합격을 하면은 모두 그 말하자면 프랑카드를 붙이고 하는 정도로 굉장히 난리를 피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에서 좋은 대학으로 하면은 인도의 경영대학원을 얘기합니다. 인도의 경영대학원은 한 15개 정도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1961년에 이제 그거는 경영대학은 II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IIT는 테크놀로지고 거기에 IIM은 매니지먼트라는 뜻을 하는데 IIM 콜커타하고 IIM 아메다바드라는 것은 1961년에 미국의 그 슬로운 경영대학원하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협력을 받아서 말하자면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MBA를 조사해 보면은 당연히 미국의 하버드, 스탠포드, MIT의 슬론 스쿨이 되는데 네 번째가 인도의 ISB이고 7번째가 인도의 IIM입니다. 우리나라 경영대학원은 거기에 끼지도 못하는데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이렇게 경영대학원이 좋은 게 경영대학원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 하면은 IIT만 생각하게 되는데 경영대학원도 좋다. 이제 2년 동안 학비가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냐면 3,300만 원쯤 됩니다. 한 학기에 1,000만 원이죠. 엄청나죠. 인도같이 우리나라의 그 GDP의 15분지 1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경영대학원에 2년 동안 학비가 3,31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고 그 정도의 그 값을 한다고 우리가 보시면 틀림이 없고 세계에서 인도 경영대학원에 유학 오는 학생들이 참 많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인도에 가보면 특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입시 메카 코타라고 하는 동네인데 이 코타의 인구는 약 60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 수험생이 16만 명. 여기는 완전히 학원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주차장을 여기 채운 이 자전거들 이렇게 보면 이거 말하면 재수생들이 타고 온 자전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는 IIT에다가 생명을 겁니다. IIT의 지망생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2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20만 명 중에 합격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한 말하면 4천 명 정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50대 1 정도다. 그래서 여기는 IIT로 그런데 정부에서는 IIT에 대해서 한 가지도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왜? IIT가 인도의 자랑이고 IIT가 인도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이런 그 치열한 경쟁에서 뚫고 나온 그 인재들이 세계의 IT 산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여기에 개의치 않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의 과학기술 얘기해 볼까요? 인도의 과학기술은 어느 정도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중국이 1년에 공과대학 졸업생이 470만이 나온다는 얘기는 한 적이 있는데 인도는 26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가 약 한 12만 명 정도 졸업을 하니까 우리나라보다 공대 졸업생이 20배쯤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면은 몇 년 전에요. 일본에서 일본 기업들이 10년 뒤에 어느 나라의 기술 수준이 일본을 따라잡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일본이 중국의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가 한국이 아니고요. 인도였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일본을 따라오기는 아직 멀었다. 대만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비자를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국적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교수는 미국 사람들이 1등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하러 오는 사람은 베트남 사람이 제일 많고요. 기업에 투자하러 오는 나라는 일본이고요. 그 다음에 유학을 오는 사람은 중국이 1등이고 베트남이 2등인데 연구직으로 오는 사람은 인도가 1등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죠. 우리가 그 IT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데서 IT 인력으로 연구소의 인력으로 지금 인도 사람들이 적어도 1150명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의 과학기술 수준을 입증하는 얘기다. IT에 관한 입증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인공위성 발사에서 매번 실패했죠. 그런데 인도는 우주항공 기술에 대해서 세계의 톱 4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인공위성 제일 잘 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나사잖아요. 그 다음에가 이제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거의 세계 탑 3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인도의 핵보유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핵 얘기하고 있는데 1974년에 인도는 첫 핵실험을 재개했습니다. 이건 너무 웃기는 얘기죠. 북한이나 우리나라는 핵 개발을 하면은 미국에서 난리를 피우는데 인도에는 이거 미국에서 전부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인도를 핵무장을 시켜야 중국을 말하면 견제할 수 있다는 뜻에서 미국에서 전부 도와줘가지고 인도가 1974년에 첫 핵실험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휴대폰은 우리만 못하고 세탁기는 우리만 못해도 원자탄이라든지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보다 훨씬 발전돼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서없이
빠른 시간 내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20분간 또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 인도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루한 강의입니다만 열심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분 쉬었다가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